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1936년 베를린으로요. 네,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시상식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금메달을 목에 건 한 청년이 서 있죠. 그런데 얼굴엔 기쁨이 아니라 깊은 슬픔 같은 게 보이고요. 손에 든 작은 화분으로 가슴에 달린 국기를 가리고 있어요. 네, 바로 손기정 선수입니다. 네, 손기정 선수. 아니 근데 인생 최고의 순간일 텐데 왜 그런 표정을 지어야 했을까요? 네,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당신의 자료들을 통해서요. 일제강점기라는 그 비극적인 시대, 그리고 히틀러가 지켜보는 나치의 심장부 베를린에서 월계관을 썼지만 정작 자신의 이름과 조국은 드러낼 수 없었던 한 마라토너의 이야기죠. 이게 그냥 단순한 스포츠 영웅담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냉혹한 역사 앞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인지 그걸 되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과 함께 손기정 선수의 땀과 눈물이 스며든 그 42.195km를 따라가 보면서 그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자, 당신이 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이야기는 1912년 압록강변 신해주에서 시작되죠? 네,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네. 그래서 손기정 소년에게 달리기는 뭐랄까 배고픔을 잇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였다고요. 운동 장비는 당연히 꿈도 못 꿨을 테고요. 그렇죠. 어머니는 아들이 공부하기를 바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일부러 좀 헐렁한 여자 고무신을 사줬다는 일화도 있잖아요. 달릴 때 벗겨지라고? 네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근데 그걸 또 새끼줄로 동요매고 발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달렸다고 하니 그 의지가 정말 대단했던 거죠. 결국 어머니도 그 열정에 두 손 두 발 들고 운동화를 사주셨다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첫 공식 후원자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 아마 그 강인한 정신력의 밑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1932년 동아 마라톤에서 길을 잃었는데도 2등을 했어요. 이때부터 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거죠? 네, 맞아요. 당시 육상 영문이었던 양정고보, 지금의 양정고등학교에서 그 재능을 알아보고 스카우트를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그의 달리기가 세계 무대를 향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당신 자료 보니까 훈련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독립군처럼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고 운동화 밑창에 페인트를 칠해가지고요. 보폭 연구를 했다고요. 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또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훈련에 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단순히 재능만 믿은 게 아니라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가 대한민국의 손기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려면 대일본 제국 대표 선수로 나가야 했고 이름도 손기태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써야만 했습니다. 맞아요. 그 이름. 당시 일본 육상계의 반발도 엄청났다고 하던데요. 네, 엄청났죠. 어떻게 감히 조선인이 신성한 제국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노골적인 차별과 반대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송규정 선수하고 남승용 선수가 실력으로 대표 자격을 따낸 거잖아요. 그죠? 압도적인 기량으로요. 그러니까 일본 육상연맹에서는 어떻게든 이 두 사람을 좀 배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 당시 신문기사 스크랩을 보면요. 그 선발 과정에서 얼마나 불합리한 압박이 있었는지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베를린 현지에 가서도 압박이 있었다고요? 네, 심지어 현지에서 일본인 코치가 이건 국책 수업이니까 둘 중 한 명은 빠져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종용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실력으로 당당히 따낸 출전권인데 단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포기하라니요. 두 선수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그래서 두 분이서 비밀 작전을 세웠다고 해요. 비밀 작전이요? 네. 손기정 선수가 초반에 일부러 좀 오버페이스를 해서 경쟁 상대인 일본 선수를 견제하는 거죠. 그 사이에 남승용 선수가 안정적으로 순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아하, 결국 이 작전에 성공해서 두 사람 모두 출전권을 지켜냈습니다. 다행이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고생이 심했겠어요. 그럼요. 베를린으로 가는 그 긴 열차 안에서도 왜 마라톤에 조선증이 둘이나 뛰어있나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근데 이게 오히려 두 사람의 투지를 더 불태우는 계기가 됐다고 해요. 그래, 오직 실력으로 보여주자.
이런 결의를 다진 거죠.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1936년의 베를린. 당신의 자료에도 잘 나와 있지만 히틀러와 나치가 올림픽을 완전히 정치 선전의 장으로 이용하려던 바로 그 무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겉으로는 뭐 스와스티카랑 오륜기가 나란히 걸리고 평화로운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려고 했었죠. 유대인 혐오 문구 같은 것도 임시로 철거하고요. 하지만 이면에서는 그렇죠. 이면에서는 집시들을 체포해서 수용소에 가두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주 위선적인 무대 위에서 식민지 조선의 청년이 역사를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드디어 1936년 8월 9일 오후 3시 마라톤 경기가 시작됩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게 날씨는 21도에서 23도 정도로 마라톤 하기엔 괜찮은 날씨였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그 폭염 속에서 뛰었다는 건 좀 와전된 이야기고요. 손기정 선수는 경기 전에 물구나무 서기를 하면서 컨디션을 점검했는데 그때 이미 오늘 우중할 수 있겠다 이런 예감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있었군요. 출발과 동시에 지난 대회 우승자인 아르헨티나의 사발라 선수가 막 치고 나갔다고 하죠. 네, 초반에 아주 빠른 속도로 뛰어나갔죠. 하지만 손기정 선수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기록을 믿자, 내 페이스대로 가자. 마라톤은 결국 혼자 뛰는 거다. 이게 그의 전략이었어요. 당신이 제공해 주신 레이스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전략이 얼마나 냉철하고 또 효과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18km 지점에서는 사발라 선수가 손기정 선수보다 2분 이상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도 서두르지 않고 꾸준히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31km 지점에서 마침내 선두를 탈환하는군요. 네, 그리고 반면에 초반에 무리했던 사발라 선수는 32km 지점에서 결국 기권하고 맙니다. 와, 정말 이건 단순한 체력 싸움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략과 자기 확신의 승리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초반에 열세를 극복하고 후반에 역전하는 그 레이스 운영 능력, 이게 정말 탁월했던 거죠. 그런데 그 추격 과정에서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었죠. 아, 네. 영국 선수 어니스트 하퍼와의 만남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나란히 달리게 됐는데 하퍼 선수가 손짓으로 슬로우 이렇게 외치면서 페이스 조절을 조언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적이나 뭐 이런 걸 넘어서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손기정 선수도 나중에 하퍼의 그 친절한 충고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아주 존경심을 표했죠. 그런 순간들이 있기에 스포츠가 더 위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32km 지점부터는 손기정 선수의 독주였어요. 마지막 100m는 거의 뭐 단거리 선수처럼 11초대에 주파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기록은 2시간 29분 19초 2. 올림픽 신기록이자 인류 최초로 마라톤 23분의 벽을 깬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네, 엄청난 기록이었죠. 그런데요, 그 위대한 순간에 그는 만세 한번 부르지 않고 그냥 묵묵히 운동화끈을 풀고 탈의실로 들어갔다고요. 우승자의 얼굴에 기쁨이 없었다는 그 기록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훗날 회고하기를 압제에 신음하는 동포들을 생각하며 달렸고 다시는 일장기를 달고 뛰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했죠. 그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레이스는 끝났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싸움은 이제 시상대에서 시작된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가장 높은 곳에 섰지만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가 울려 퍼지고 일장기가 올라가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받은 참나무 묘목 화분 있죠? 그걸로 가슴에 달린 일장기를 완전히 가려버린 거예요. 아, 그 유명한 사진. 당신 자료에도 첨부되어 있는데 정말 어떤 말보다도 강한 저항의 메시지가 느껴져요. 이게 뭐 계산된 행동이라기보다는 정말 울분과 수치심에서 나온 본능적인 행동이었겠죠. 네, 그랬을 겁니다. 그 옆에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없어서 유니폼 바지를 최대한 끌어올려 봤지만 소용없었다고요. 아, 정말. 만약에요, 당신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았는데 전혀 원치 않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상징 아래서 치카받아야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아우,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상식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죠. 또 다른 이야기요? 네, 바로 고대 그리스 청동 투구 이야기입니다. 원래 마라톤 우승자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아주 귀한 부상이었어요. 기원전 6세기 유물이라고 하니까요. 와, 정말 귀한 거네요. 근데 그걸 못 받았다고요? 네, 일본 대표 조선인 우승자라는 그 애매하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손기정 선수에게 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베를린 박물관에 보관되게 됩니다. 아, 그랬군요.
그 투구가 무려 50년 만에야 재주인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1980년 베를린 올림픽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백발의 노인이 된 손기정 선수가 마침내 그 투구를 받게 됩니다. 그때 금메달을 2번 받는 기분이다라면서 아주 감격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바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민족의 것이라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셨죠. 지금 보물제 904호로 지정되어 있고요. 네. 그 투구는 그래서 단순한 우승부상이 아니라 50년 만에 되찾은 이름 손기정과 조국 코레아의 명예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유물이 된 겁니다. 베를린 시상대에서의 그 침묵의 저항이 가져온 또 하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베를린에서의 그 침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 땅에서 더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당신의 자료에서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일장기 말소 사건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당시 동아일보 체육부장이었던 이기룡 기자가 시상식 사진 속의 일장기를 보고 저거 꼴보기 싫으니 지워버리자 이렇게 제안했고 옆에 있던 화가 이상범 선생이 그걸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동아일보 내부에는 지면에 가능하면 일장기를 실지 않으려는 그런 암묵적인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도된 저항 행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장기가 지워진 사진이 신문에 실리자마자 정말 암울했던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자긍심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용기를 얻었다고 하죠. 네, 지워진 일장기, 그건 단순한 먹칠이 아니라 억눌렸던 민족의 울분을 터뜨린 거대한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정말 혹독했습니다. 네, 너무나 혹독했죠. 당시 식민통치기관이었던 조선총독부가 즉각 동아일보를 무기한 정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기룡 기자, 소설가 현진건 선생을 비롯한 관련자 8명을 체포해서 40일 동안이나 고문을 가하면서 배후를 캐내려 했죠. 조직적인 항일행위 아니냐 이런 식으로요. 끔찍했네요. 결국 사장단이 총사퇴하고 굴욕적인 사과문까지 발표한 후에야 9개월 만에 겨우 복관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영웅이었던 손기정 선수 본인도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혀서 귀국한 후부터 끊임없는 감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금메달리스트인데도요? 네. 당시 자료에 첨부된 당시 경찰 보고서를 보면요. 그가 그냥 전차를 타는 그런 사소한 일상까지 형사가 따라붙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가혹했던 건 달리기가 금지되었다는 거죠. 세계 챔피언한테 달리기를 금지시키다니요? 네. 강제로 트랙을 떠나서 은행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최고의 영광을 안겨준 그 달리기가 오히려 그를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린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그렇게요.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회식 날이었죠. 네,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잠실 주경기장에 성화봉송 마지막 주자가 등장합니다. 76세 백발 노인이 된 손기정 선수. 52년 전 베를린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여야만 했던 그 청년이 이제 해방된 조국의 심장, 서울에서 올림픽 성화를 들고 뛰는 모습.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때 그의 가슴에는 더 이상 일장기가 아니었죠. 선명한 태극마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트랙을 돌면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막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에서 그 52년간 웅얼이졌던 한이 다 풀리는 듯한 그런 벅찬 감격이 느껴졌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울고 웃었죠, 그날. 네, 그 장면은 단순한 성화봉송이 아니었어요. 한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서 우리 민족 전체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명예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해방 후에는 후배 양성에 힘을 많이 쏟으셨다고 하죠. 특히 제자인 서윤복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그때 평생 태극기를 달고 뛴 서윤복 군이 나는 가장 부러웠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일화는 정말 그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시는 자신과 같은 그런 슬픈 우승자가 나오지 않기를 그걸 간절히 바랐던 거죠. 네, 손기정 선수의 이야기는 정말 단순한 스포츠 영웅담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의 금메달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시대에 우리 민족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자긍심을 심어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또 시상대 위에서의 그 침묵은 총칼보다 더 강한 저항의 메시지가 되어서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년 만에 되찾은 그의 이름과 조국은
그 자체로 역사의 아픔을 극복한 승리의 상징이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의 이야기를 나눈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누리는 것들, 예를 들면 내 이름으로 불리고 내 나라의 상징 아래서 기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건 투쟁으로 얻어내야 했던 간절한 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태극기를 보게 될 때 52년 만에야 비로소 자기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환하게 웃으며 뛸 수 있었던 그 노인의 벅찬 발걸음을 잠시나마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많은 질문을 던져줍니다. 특히 역사의 격동기 속에서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성취를 이룬 순간, 바로 그 순간에 그 영광이 당신의 것이 아닌 다른 이름, 혹은 당신이 원치 않는 다른 상징 아래서 기념되어야 한다면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한 번쯤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